7월 17일 월요일 상암동 클래스 시작합니다. 개편을 맞아서 오늘부터는 오전 10시에 더 알차게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오늘은 이 소식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뜨거운 소식 정리해드리는 새로운 코너도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도 1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죠.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반응 남겨주시고요. 소셜의 기슈 이재승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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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날씨형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재승 기자 드디어 저희와 합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JTBC 모바일 뉴스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태인 기자도 여러분께 처음 인사드립니다. 환해졌어요, 분위기가. 좋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벌써 이도성 기자, 이용주 캐스터 잊은 건가요? 그건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왠지 여성 동료가 이렇게 생기니까 또 좋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일단 저쪽 부분이 좀 환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오늘 처음 이제 10시가 돼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왜 도시락 이슈인지 하은 씨가 좀 설명해 주시죠. 왜 도시락 이슈냐 하면요. 이 도시락 이슈에서 전해드리는 뉴스만 알고 있으면 점심시간에 친구들, 동료들이랑 도시락 까먹으면서 식사하면서 자유롭게 토크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주요 시사 이슈들을 짚어드리기 때문입니다. 바쁘면 이것만 보면 된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승 기자 첫 번째 도시락 이슈예요. 너무 네. 기대되는데 네. 그 메뉴, 첫 번째 메뉴 뭔가요? 네, 오늘 첫 번째 메뉴는요. 닷새간 역대급 폭우입니다. 네, 지난 13일부터 정체전선이 다시 강해지면서 닷새간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주로 충청과 남부지방에 집중이 됐는데 이 기간 동안 많게는 충남 청양에서 577mm가 쏟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연 강수량이 1200mm 안팎이니까 절반에 가까운 비가 닷새 동안 쏟아진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동시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5일 이후에 지금까지 강수량도 역대급입니다. 제주 삼각봉이 1,500mm에 달하고 와. 전남 구례와 충남 청양, 경북 영주가 900mm를 넘었습니다. 와,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이 내린 건데 그러면 역대 최고 기록을 좀 갈아 끼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기후변화로 강수량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올해 장마 기간 내린 평균 강우량이 중부지방은 490mm, 남부지방이 470mm 정도인데 남부지방에서는 앞으로 100mm만 더 내려도 역대 장맛비 기록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리게 됐다는 거는 그만큼 비가 세차게 내린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게요. 네, 그렇습니다. 자, 비가 내리는 총량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키우는 건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리는 시간당 강수량입니다. 시간당 강수. 그렇습니다. 아하. 자, 기상청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정체전선이 강약을 반복하며 느리게 북상함에 따라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충청권과 전북권 그리고 경북권을 중심으로 해선 시간당 30에서 60mm, 일부 지역에는 80mm를 상회하는 매우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강하게 내린 곳 강수량이 시간당 30mm에서 80mm까지인데요. 자, 시간당 30mm만 넘어도 매우 강한 비로 분류가 되는데 우산을 써도 옷이 다 젖을 정도입니다. 또 시간당 50mm가 되면 자동차 와이퍼를 작동시켜도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문제는 앞으로도 충청과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건데요. 네. 자, 일단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보시면 제주 산간의 최고 350mm 이상, 충청과 남부지방 100에서 200mm인데 많은 곳은 250mm가 넘게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적지만 또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만 토요일부터는 다시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전국에 걸쳐서 내리겠는데요. 자, 일각에서는 그래서 장마라는 말 대신에 아예 우기라는 말을 쓰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오는 10월에 열리는 기상학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주 중반에 잠시 주춤한 곳도 주말쯤에 다시 또 많이 올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목요일하고 금요일 사이는 좀 전국적으로 비가 좀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네. 토요일부터는 다시 또 강수대가 강하게 발달하겠습니다. 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이미 피해가 난 곳이 많은데 거기에 또 네네네. 비가 많이 올까 봐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도시락 메뉴는 안타까운 피해 소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메뉴는 노선 바꿨다 참변입니다. 네. 자, 이번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선 10여 대의 차량이 지하도에 갇혔는데요. 자, 이 중에는 이 폭우로 통제된 원래 노선을 우회해서 이곳 지하차도를 지나던 급행버스가 있었습니다. 참변을 당한 청주 747번 급행버스가 이 폭우로 인해서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닌 오송 지하차도로 노선을 우회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자, 이 버스는 전체 길이 685m의 지하차도 중에서 터널 구간을 거의 빠져나온 상태여서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다니던 길이 아니었는데 비가 많이 온다고 우회하라고 하니까 한 건데 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취재된 게 있습니까? 네, 이 궁평리 쪽에서 지하차도에 들어왔다가 터널을 나와 오송리 쪽으로 향하다가 순식간에 이 폭포수처럼 유입된 미호강 흙탕물에 발이 묶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침수가 시작됐습니다. 이틀간 쏟아진 폭우에 저지대인 강내면 일대가 침수가 되면서 당일 오전 5시 30분부터 타변 삼거리에서 도로가 통제가 되자 우회 운행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네. 자, 청주시는 승하차 시스템 확인을 통해서 사고 당시 버스에 기사를 포함해서 10명 정도 타고 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새벽에 또 지하차도에서 추가로 시신이 수습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물에 잠겨서 현재 13명이 시신이 수습이 된 상태인데요. 예. 자, 이 지하차도는 최소 15대의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호우로 인한 사망자, 그래서 밤사이 또 3명이 추가로 수습이 되면서 모두 40명으로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오늘 오전 9시에 소방 브리핑에 따르면 지하차도 안에 차량은 모두 16대로 파악이 됩니다. 네. 당초 CCTV를 소방에서 판독하기엔 19대로 판독을 했고 경찰은 15대로 판독을 했었는데요. 배수 작업을 통해서 육안으로 좀 최종 확인을 한 결과 4대는 밖으로 견인이 완료된 상태고 12대가 지금 지하차도 안에 현재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추가 피해 상황은 잠시 후에 현장 직접 연결해서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참 무겁지만 다음 도시락 메뉴 뭔가요? 네, 다음 메뉴는 굿바이 여성 주차장입니다. 어허. 자, 서울의 여성 우선 주차장이 14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 2009년 여성 우선 주차장이 도입된 지 14년 만인데요. 자, 우선은 여성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30대 이상인 주차 구역에 전체 주차 대수의 최소 10%씩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그러나 실제 여성이 이용하는 비율이 16%에 그치고 또 약자로 배려받는 느낌을 받기 싫어하는 여성도 있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또 여성 전용 주차장이 오히려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다. 또 뭐 갈등 같은 것도 많이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논란도 되게 많았었잖아요. 아무래도 갈등이 많이 있죠. 남자 같은 경우는 주차하기 굉장히 어려운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문제는 좀 더 큰 문제가 끊이지 않는 주차장 범죄는 여성 주차장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실제 일부 범죄자들은 여성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물색해서 실행에 옮겼다라고 증언하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거기에 될 거니까. 예,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핑크색으로 표현된 여성 주차장은 여성이 주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범죄자의 표적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실제로 지난 2015년 9월에 충청남도 아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김일고는 30대 여성 운전자를 차량째 납치해서 살해를 했던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차장 CCTV 영상은 큰 기둥 때문에 범죄 현장이 제대로 녹화되지 않아서 초동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성이 결국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장점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없어진다고 하니까 좀 서운하기도 한데요. 저도 간혹 사용했던 적이 있었던 네. 터라 혹시 언제부터 사라지는 건가요? 네. 자, 일단은 관련 조례가 공표되는 내일부터 여성 우선 주차장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다만 완전히 사라지기보다는 바뀌는 건데요. 자, 기존 여성 우선 주차장 명칭은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미 지난 3월부터 공영 주차장을 중심으로 여성 우선 주차장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서울시의 경우는 전환을 해왔는데요. 네. 자, 그러면서 지난 3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 공영 주차장의 여성 우선 주차장은 69개소 1,988면이 있었습니다. 자, 또 이용 대상은 기존 여성에서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임산부 등으로 이렇게 좀 많이 바뀐 그런 상황이고요. 네.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로 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여성 전용이 아니라 그 밖에 뭐 아이를 동반한 사람이나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좀 확대한다. 잘 들었습니다. 취지에 맞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이렇게 좀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 드립니다. 김태인 기자 정리해 주시죠. 네, 누리꾼들의 이목을 끈 그 소식,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앞으로 발빠르게 또 알기 쉽게 모바일 뉴스 트렌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소식들 한 줄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옆에 보시면 심각성 모르나 공무원 논란, 그리고 또 새신랑까지 지하차도 참사 이런 관련 기사들이 많았고요. 네. 또 아파트 5층 높이 초대형 상갈치, 멸종 소똥구리 50년 만에 복원, 또 대장균 범벅, 떡볶이 소스까지 다양한 기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몇 가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심각성 모르나 공무원 논란 잇따라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방문한 공무원들의 태도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사진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허.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한 사진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오전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찾았을 당시 중계 영상을 캡처한 사진인데요. 원 장관 바로 옆에서 걷고 있는 한 공무원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게시물 작성자는 사상자가 발생한 현장인데 저 상황이 지금 재미있나? 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누리꾼들은 저 옆에 웃는 사람은 누구죠? 너무 무섭다. 상황 파악 못하는 공무원이라니 충격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충북도청 소속 국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원희룡 장관에게 상황을 브리핑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공무원은 논란이 일자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나온 장면 같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신중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린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바로 옆에 있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누리꾼들의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네. 현장을 찾은 당시 사고 수습으로 분주한 도로를 막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된 건데요. 원희룡 장관 주변으로 기자들이 몰리자 현장 관계자가 견인차 들어간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원 장관은 짧게 하고 라며 기자회견을 멈추지 않은 겁니다. 한시가 급했던 견인차 관계자가 잠시 피해달라고 하자 그제서야 자리를 비킨 원 장관.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고 수습보다 기자회견이 더 중요한가요? 1분 1초의 생사가 오가는데 짧게라도 기자회견을 하겠다니 등 누리꾼들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그럴만하네요. 네네네. 네, 다음 소식도 오송 지하차도 참변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새신랑까지 최악의 지하차도 참사입니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사고 현장에서 처음 발견된 한 30대 희생자는 결혼식을 올린 지 2달밖에 되지 않은 새 신랑이었습니다. 임용시험을 보러 가는 처남을 시험장에 데려다 주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시 물이 차오르자 처남과 함께 차량 지붕에 올라갔지만 이 남성은 물에 휩쓸려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희생자 중에는 최근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20대 여성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 위해 오송역으로 향하는 버스에 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시 친구들에게 버스에 물이 찬다며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나에게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었던 일 참혹하다. 마음 아픈 사연들 너무 슬프다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식입니다. 아파트 5층 높이 초대형 상갈치입니다. 푸른 바닷속 반짝거리는 거대한 은빛 생물이 보입니다. 제 옆에 지금 사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세로로 길게 서서 커다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습니다. 잠수부들은 신기한 듯 이 생물을 영상으로 찍으며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 생물은 대만 해역에 나타난 초대형 상갈치였는데요. 길이가 무려 11m, 아파트 5층 높이에 달했습니다. 와. 이 상갈치는 세계에서 가장 긴 어류 중 하나로 몸 길이가 최대 17m까지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갈치는 보통 200m가 넘는 수심이 깊은 곳에서만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때문에 영상처럼 수면 가까이까지 올라오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합니다. 영상을 찍은 다이버는 15년 동안 다이빙을 해왔지만 이렇게 거대한 산갈치를 본 건 처음이라며 수면 가까이에서 발견된 건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심해어가 수면으로 올라오는 건 지진 징조라던데 살아있는 산갈치 맞냐, 모형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상클이 뽑은 광클 E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14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아무리 바빠도 이것만은 이번 주 알고 가자. 최근 경제 이슈를 쏙쏙 뽑아서 착착 정리해보는 핫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전문가 바로 만나보시죠. 경제 빅픽처를 그려주시는 분이죠.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뭔가 좀 로고나 이런 게 좀 바뀌었습니다. 색감이 네. 더 예쁘게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핫 경제 이슈 먼저 3위부터 바로 좀 만나보죠. 네. 자, 화면 띄워주시죠. 자, 3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위. 10위 밖으로 밀려난 한국. 좋은 네. 소식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 명목 GDP, 그러니까 맞습니다. 명목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10위 안에 있다고 저 생각했는데 밀려났어요? 예, 그동안에 10위까지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기준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세계 경제 규모 순위를 나열하면 1등부터 7위까지 21년이나 22년이나 변화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상위, 달리기 경주를 하듯이 1등부터 7등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7위 밑으로는 막 뒤바뀌고 있는데 21년까지는 이탈리아, 캐나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10위였습니다. 네. 근데 22년 기준으로는 보신 것처럼 캐나다 올라가고 러시아 올라가고요. 이탈리아, 브라질, 호주에 밀려서 대한민국이 13위로 떨어졌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상인데요. 여러 가지 현상이 있겠지만 네. 2021년, 2022년 한국 경제가 유독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한 모습, 그게 한 가지 작용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이렇게 우리나라를 앞지른 나라들을 보면은 원자재 수출국입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2022년에. 그때 소위 호혜를 누렸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환율입니다. 이 GDP 통계가 바로 환율 기준, 달러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강달러 현상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벌어들인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달러 기준으로 정산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열위한다. 이렇게 13위로 좀 멈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좀 땅덩이 크고 자원 많은 나라들이 좀 올라갔다 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맞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좀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네.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라 하지만 다시 우리 10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10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좀 걱정되고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 10위 안에 당장 진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주요국들의 성장률을 나열해 보면 네. 우리나라 성장률이 올해 성장률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해요. 1.4%. 그러니까 결국 위에 있는 국가들을 따라잡을 만큼의 성장 속도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네. 실제 최근 추이를 보면 여전히 강달러 기조가 나름 유지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따라잡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대외 거래입니다. 수출 증가율을 보면요. 최근 들어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7월 달에도 10일 기준 7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규모를 보면 다시 한번 꼬꾸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무역 수지 기준으로 봐도 6월 달에는 반짝 흑자였어요. 이 반짝 흑자가 흑자긴 흑자지만 수출이 늘어서 흑자가 아니라 수출도 주는데 수입이 더 줄어서 그래서 나타난 불황형 흑자였어요. 네. 근데 역시 10일까지의 기준을 보면 7월 달 다시 무역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23년 우리 경제가 대외 경제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경제 구조적인 면에서 네. 당장 10위 안으로 진입하기가 뭐 쉽지가 않다. 진입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얼른 우리 경제가 좀 돌파구를 찾았으면 좋겠다.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우리 2위 볼까요? 열어주시죠. 라면에 이어 이번엔 우유. 네. 그 정부가 이제 라면값 좀 이제 낮아질 때 되지 않았냐라고 압박했었는데 네. 우유에 대해서도 가격 낮추라고 좀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라면 가격을 잡을 때 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게 마치 두더지 게임이 될 수 있다. 네. 460여 가지 소비 품목을 가격을 하나 잡으면 그 다음 거 오르죠. 이거 잡아야죠. 그러면 이게 정말 끝날 수 있을까? 물가 잡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많이 돼요. 네. 근데 이번에는 우유 가격을 리터당 1,000원으로 지금 현재 1,000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우유 가격 한번 추이 보세요. 리터당 996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근데 다음 이제 우유 가격을 정해야 되는데 정할 때는 1,000원을 올라가서 1,100원 정도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 이 소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는데 이 인상할 수밖에 없겠지만 왜냐하면 사료값도 오르고 그러면 뭐 낙농업계의 비용은 다 오르고 네. 뭐 밑- 사료비 말고도 뭐 난방비, 그 축사 난방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각종 비용이 다 올랐기 예, 때문에 예. 인상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인상폭을 적당하게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정부는 이제 의지를 발표했는데 네네. 그것들이 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됩니다. 아. 그래서 국제 유가, 그러니까 원유 가격 말고 지금 말씀드린 우유 가격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결국 기업이 손실을 감안하면서 우유 가격을 얼마만큼 올릴까 이것을 좀 걱정해야 되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석유 말고 우유도 원유 가격이라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아, 잘 몰랐습니다. 석유 원유가 있고 예. 우유 원유가 있고. 그러게요. 잘 구분해야겠네요. 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네. 우유 안 떨어지게 꼬박꼬박 사놓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당장 생각해 보면 조금 가격 떨어지면 소비자 네. 입장에서는 좋겠다 싶은데 네. 아까 교수님 그 두더지 게임 말씀하셨지만 네. 거시적으로 보면 이렇게 정부가 좀 누르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 자본주의에서 네. 가격은 무엇에 의해 정해집니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정해져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은 누군가 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정하다 보면 그것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게 마침 한 가지 앞에 말씀드렸던 그 두더지 게임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네. 영원히 안 잡힐 수 있다라는 걱정이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윤의 정의는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거예요. 네. 근데 이 가격을 통제하면 매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건데 그럼 무슨 액션을 취할까요? 기업들은 저렴한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아, 예, 예. 매출을 못 늘린다면 비용을 줄여서라도 이윤을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포장지를 낮추거나 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그런 표현이 슈링크 줄어들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합성어 슈링크플레이션. 아하. 결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려고 드니까 양을 줄이는 거죠. 품질을 떨어뜨리는 거죠. 이게 과연 우리가 의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경제가 굴러갈까 네. 하는 걱정이 드는 거죠. 우유가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전반적으로 우유의 품질이라든가 포장 재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양과 품질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걱정이 드는 것이죠. 아, 슈링크플레이션 여러분들 오전 10시에 지금 하나 배우셨습니다. 저랑 같이 슈링크플레이션 기억하겠습니다. 자, 아무리 바빠도 경제 이슈 이것만 알고 가자. 세 개 네. 중에 이제 마지막 1위 열어주시죠. 자, 열어주세요. 1위라서 뜸들입니까? 아, 네. 최저임금 10,000원 넘을까? 네. 뭐 최저임금 이슈는 매년 이제 그렇습니다. 중요한 뉴스로 다뤄지는데 네. 올해 이제 노사 간이 협상을 벌였는데 네. 결국 합의안을 내지 못했고 예. 10,000원을 넘길까? 이게 예. 또 핵심이잖아요. 그 법정 심의 기한이 있는데 예. 벌써 2주를 넘어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최저임금의 추이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네.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다. 이 오르는 폭을 보면 밑에 그래프처럼 뭐 인상률이 최근 들어 5%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23년 현재 24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대략 10,000원 정도를 넘어설까 아닐까 이걸 좀 결정짓는 과정이에요. 네. 근데 주로 첨예하게 갈리는 것은 노동계 측과 경영계 양쪽의 입장이 다르죠. 그렇죠. 물론 노동계 측은 12,000원을 넘는 것을 제안을 했었고 경영계는 올리지 말자 9,625원을 주장을 했었는데 네. 계속 회의를 거쳐서 6차 수정안은 나름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좁혀진 구간에서 그래도 10,000원을 넘는 수준으로 결정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도 많이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얼마로 결정될까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 입장에서는 네. 물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삼계탕 2만 원 시대라는데 네. 좀 올려줘야 된다. 네. 그리고 또 회사나 뭐 사용자라고 하죠. 입장에서는 대외 환경이 너무 안 좋다, 못 네. 올린다. 늘 이게 싸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 몇 개월 전부터 네. 23년 경제를 마치 내핍의 시대, 네. 모두가 가난해지는 시대. 궁핍을 견뎌야 하는 시대. 그렇죠. 네. 그렇게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더 첨예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물가는 치솟죠. 소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들어요. 예.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과정이니까 노동계 입장에선 당연히 최저임금을 인상해달라는 압력 네. 혹은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영계 입장에서는 예. 경기 침체 국면에서 최저임금을 올려버리면 기업도 역시 힘들어진다라는 것이고 여러분께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영계 입장에 사용자 측에서 예를 들어서 10명의 고용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10명이 100만 원씩 임금을 주고 있다. 근데 만약에 임금이 110만 원으로 올라간다. 예. 그러면 이 기업의 인건비 계정이 1,000만 원인데 그러면 990만 원이 되잖아요. 9명만 고용한다. 네. 결과적으로 10명을 고용할 수 없게 된다.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최저임금을 인상함에 따라서 그 일자리를 유지하는 노동계는 다소 좀 여유로워질 수 있겠지만 네. 다소 그나마 나아질 수 있겠지만 아예 일자리로부터 이탈하는 노동층은 정말 그냥 소득 자체가 0이 돼버리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같이 고려해서 적정한 임금 상승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해안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합의가 되길 바라지만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핫 경제 이슈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어서 상클 라이프 시간을 준비했다가 비 피해가 워낙 큰 데다 문제는 비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되기 때문에 관련 소식 자세히 더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충북 청주 오송읍에서 발생한 지하차도 참사. 당시 가까스로 빠져나온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보면 10분 만에 완전히 지하 공간이 물에 잠깁니다. 박병현 기자의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컴컴한 터널을 지나갑니다. 거의 다 나왔을 무렵 흙탕물이 보입니다. 흙탕물은 빠르게 불어납니다. 오르막길로 빠져나갈 땐 바퀴가 거의 잠깁니다. 곧 차량 절반이 물에 잠길 정도입니다. 제 속도도 낼 수 없습니다. 휘청거리기까지 합니다. 지하차도를 지나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1분이 채 안 되는 사이 지하차도 내부에 물이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저희가 어제 처음 출동한 대원들 진술하고 목격을 토대로 했을 경우에 해정에서 오송 방향 쪽으로다가 물이 급격하게 유입돼서 침투가 된 것으로 저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와 불과 400m 떨어진 곳에 미호강이 있습니다. 강 주변 둑이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많은 강물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지하차도 주변이 평평한 농지여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하차도 내부는 4차선 도로의 길이 약 475m로 가운데가 움푹 파였습니다. 많은 양의 물이 경사가 있는 지하차도로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조가 마무리되는 대로 침수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방금 보신 이 지하차도가 물에 잠긴 지 이제 49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밤사이 사망자 시신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떤지 현장 취재기자 바로 연결해보죠. 박현주 기자, 구조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인가요? 네,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이 순간까지도 소방관들은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배수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제 등 뒤로 흙이 섞인 물을 내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 현재까지 90%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물이 아직 다 빠진 건 아닙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이 배꼽까지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인데요. 이 바닥에 깔린 진흙도 문제입니다. 이 지하차도가 침수될 당시에 흙탕물이 밀려 들어와서 이 장화 발목까지 진흙이 쌓였습니다. 이 진흙 때문에 제대로 걷기도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네, 밤사이 사망자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죠. 이 소식도 정리해 주시죠.
네, 새벽부터 실종자 4명이 잇따라 발견이 됐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실종자는 남성 3명에 여성 1명입니다. 먼저 확인된 건 청주 747번 버스 운전기사입니다. 오늘 새벽 1시 25분쯤에 제가 서 있는 지하차도 앞 입구 100m 지점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1시간 반쯤 뒤에는 보트 수색을 통해서 50대 남성 실종자 1명이 발견이 됐고 이후 지하차도 안에서 이 4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시신이 인양됐습니다. 사망자는 이렇게 총 13명으로 늘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하차도 안에서 발견된 차량은 총 16대입니다. 이 중 12대는 아직 이곳에 남아 있는데 이 차 안에 실종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확인해야 할 실종자가 더 많이 남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경찰에 접수된 실종 신고 건수는 총 12건입니다. 아직 1명에 대한 신원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데다가 이 추가 실종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비예보가 계속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조당국은 서둘러 수색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오송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 네, 이재승 기자와 박유미 기자 두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유미 기자, 방금 본 오송 그 현장, 밤사이에 지하차도 내부가 공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오전 9시 기준으로 90%가량 물이 빠진 상태인데요. 밤사이에 80% 이상 배수가 된 상태에서 취재진에게도 내부를 공개했습니다. 아직 지하차도 내부에 고여있는 물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고 진흙벌밭으로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색대원들이 물속으로 몇 걸음 들어가자 어깨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2019년 충북 청주 오송에 준공된 궁평 지하차도는 총 길이 685m, 높이 4.3m의 왕복 4차선 지하도로입니다. 조금 전 9시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대로 90% 이상 배수가 됐고 현재 12대의 차량이 안에 있는 걸로 식별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먼저 견인된 4대를 포함해서 총 16대로 잠정 피해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도시락 이슈에서도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 속속 전해드렸는데 여행을 가기 위해서 아침에 모이려고 역을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다가 참사를 당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가 한꺼번에 왔다지만 왜 이렇게까지 인명피해가 컸을까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재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제방이 문제였다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미호강 사고 현장 인근에는 다른 교량 건설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 이 공사를 위해서 기존에 쌓아놨던 제방을 헐고 더 낮은 임시 제방을 만든 건데요. 그 허술한 제방이 불어난 강물을 막아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네. 사고 2시간 전에서야 중장비와 인부가 동원돼서 천막을 덧씌우고 흙을 다지는 작업을 벌인 겁니다. 임시 제방은 건설 중인 교량 상판 높이를 고려하다 보니까 기존 제방보다는 1m가량 낮았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장마철 전에 끝내야 한다고 민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인명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인재라고 볼 수 있는 그 대목 중에 임시 제방 관련해서 구혜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사고 1시간 전 공사 중인 미호천교 아래 포크레인 한 대가 흙을 쌓고 있습니다. 다리를 놓기 위해 제방을 허문 자리, 장마 이후 임시로 만든 둑에 흙을 더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물은 둑 바로 아래까지 차올랐습니다. 장비 한 대 가지고 이게 지금 공사가 되겠느냐, 방제가. 얼른 더 장비를 투입을 빨리 시켜서 얼른 막는 게 관건이다. 주민들이 나가보니 임시둑 사이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119까지 불러가지고 나는 좀 뭔가 강구 대책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119 대원분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들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전화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흙과 모래포대로 만든 임시둑 자체가 부실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포장도 하고 다 이렇게 튼튼하게 해놨었지. 없애고 그냥 대충 이렇게 비가 안 올 것 마냥 생각해서 한 거지. 높이도 충분치 못했습니다. 원래 제방 높이는 강 바닥 기준 11m 52cm. 임시둑은 그보다 1m 56cm가 낮습니다.
기존 제방 높이로는 쌓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 그 교각 밑으로 제방을 쌓았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 직전 미호천 수위는 10m에 다다랐습니다. 임시두개 높이를 넘긴 겁니다. 최고 수위는 10m 9cm. 원래 제방이었다면 여유 있게 버틸 수 있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네, 인재로 볼 수 있는 대목 두 번째는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왜 차들을 그대로 통제 안 하고 들여보냈느냐입니다. 관련 리포트 이주찬 기자가 준비했는데요. 먼저 리포트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고 발생 하루 전 오후 들어 미호천 수위가 6.8m를 넘겼습니다.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사이 이어진 폭우에 강물은 계속해서 불어났고 사고 당일 오전 4시 20분 이번엔 홍수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금강홍수통제소는 총리실과 행안부, 충북도, 청주시 등 70여 곳에 통보문과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제방에 여유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자체는 모니터링만 했습니다. 수위를 봐서 도저히 차량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이제 그때 통제가 하게 되는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정도까지는 도래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제방이 좀 붕괴되는 바람에 오전 6시 30분 미호천 수위는 9.2m까지 높아졌습니다. 제방의 한계인 계획 홍수위에 근접해 물이 넘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금강홍수통제소는 관할구청에 직접 전화했습니다. 사고 2시간 전이었습니다. 6시 34분에 저지대 지하 구간 관리 잘하고 주민 통제한 후에 대피하거나 지자체 매뉴얼대로 좀 조치를 해달라. 사고 1시간 전에는 119에 제방이 유실될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119는 이 같은 내용을 시청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미호천교와 불과 400m 떨어진 지하차도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들은 그냥 진입했습니다. 내가 차 들어갈 때도 통제 안 했어. 내 하우스가 지금 물 넘친다고 해서 급하니까 빨리 그리 가려고 했는데 딱 맥히니까 이거 돌려갖고 다른 데로 돌아서 왔지. 길이 430m의 지하차도 터널은 불과 2, 3분 만에 6만 톤의 물로 가득 찼습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많은 물이 쏟아져 통제할 시간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네, 박유미 기자. 방금 그 윤두영 씨가 인터뷰에서도 자기가 들어갈 때는 아무도 안 막았다라는 그런 증언을 해주었는데 왜 당시에 막지 않은 겁니까? 네, 한마디로 현재로선 서로 내탓만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사고 4시간 전에 홍수 경보가 있었고요. 금강홍수통제소에서는 지자체 등 70여 곳에 통보문과 문자로 알렸습니다. 사고 2시간 전에는 관할인 청주시 흥덕구청에 금강홍수통제소가 직접 전화로 연락을 했습니다. 전면 통제하고 매뉴얼대로 해라 이런 요청이었다고 하는데요. 구청은 이를 청주시청과 오송읍사무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충북도는 짧은 시간에 많은 물이 쏟아져서 통제할 시간이 없었다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교통통제를 직접 안 한 것에 대해서 지하차도는 충북도 소관이라는 입장에 대한 해명입니다. 결국 경찰도 지자체도 소방도 손을 놓아버리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그 부분을 뭐 지금은 실종자 수색 작업에 지금 매진해야겠지만 마무리가 되는 대로 정말 정확하게 국민 앞에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속속 접수가 되고 있는데 좀 들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24살 안모 씨의 경우에는 사고 네. 당일에 친구들과 아침에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길을 나섰다고 합니다. 예. 그 기차역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끝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요. 당시 친구들이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그 너머로 버스기사 목소리가 들렸고 물이 차니까 창문을 깨줄 테니까 빨리 탈출을 해라. 여기까지만 얘기가 들렸다고 합니다. 버스 기사의 그런 목소리가 친구의 통화 목소리 너머로 들렸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선생님도 희생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혼의 31살 청년 교사 김모 씨의 네. 경우에는 천안으로 임용고사를 보러 가는 가족을 기차역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예. 함께 탄 가족은 빠져나왔지만 김 씨는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2달 만에 희생을 당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됐는지 정말 계속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확실하게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역시 지난 며칠 비가 많이 내린 전북 익산 지역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천이 범람할 우려가 있어서 주민 600여 명이 긴급 대피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는지 아닌지도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또 현장에
천이 범람할 것에 대비해서 많은 주민들이 대피를 한 상황인데 지금 이재민들의 상황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장 준비가 됐습니까? 네, 송우영 기자 연결돼 있죠. 네, 이른 아침에는 비가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전북 익산의 한 비닐하우스 단지 촌에 나와 있습니다. 비는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했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그친 상태입니다. 지금 제 옆을 보시면은 마치 호수나 강처럼 보이는 곳들이 있는데요. 이곳이 원래는 벼농사를 지었던 곳이고 그 뒤로는 비닐하우스 수십 동이 보입니다. 지금 비닐하우스 대부분이 물에 잠겨서 비닐하우스 윗부분만 간신히 보이는 상태입니다. 현장에 나와 보니까요. 비닐하우스 상태를 확인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주민들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송우영 기자 뒤에 배경이 무슨 강이나 하천이 아니라 비닐하우스가 있던 그냥 농지인데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군요. 그곳 근처에 한 하천도 맞습니다. 붕괴 우려가 있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면서요? 네, 산북천의 두기 일부가 무너지면서 붕괴 우려가 있어서 주민들 600여 명이 긴급 대피를 했습니다. 가까운 초등학교나 중학교로 대피를 했는데요. 이곳에서 40년 살았다는 주민 얘기를 들어보니까 40년 동안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은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보따리를 싸야 되나 못 해야 되나 그랬는데 그냥 중요한 거만 몇 가지 갖고 우선 나왔지. 그 지금 눈물 나오려고 그러고 노 생각만 오면 눈물 나오려고. 저희 집도 이 산인데 사태가 조금 나고 그러더라. 그런 적이 없었는데 담벼락이 무너지고. 네, 전북 역시 누적 강수량이 많아서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서 지금 많은 주의가 필요한데 산사태 우려도 계속 커지고 있죠. 네, 전북 지역 전체에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산사태 위기 경보도 심각 수준을 닷새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전북 임실 옥정호에서는 5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수색 작업이 진행되는 등 호남 지역에서도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익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경북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북은 이번 장마 기간에 폭우로 산사태 피해를 크게 입었습니다. 오늘 또 내일 비가 더 내린다고 예보된 만큼 산사태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경북 예천의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정주 기자, 지금은 비가 얼마나 오고 있습니까? 네, 아침까지는 얕은 비가 내렸는데 지금은 맑게 갰습니다. 오전 9시쯤부터는 실종자 수색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 근처 은평면 금곡리에서 60대 남성이 실종됐는데 소방은 마을에서 하천 하류까지 수색 범위를 넓혀서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예천에선 금곡리를 포함해 인근 4개 마을이 산사태 피해를 입어 8명이 실종됐습니다. 수색 현장에 밀려 들어온 흙이 워낙 많은 데다가 곳곳에 잔해들이 있어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예천 지역의 피해가 컸는데 그 지역의 피해가 집중된 이유는 뭡니까? 예천 지역에서 산사태 피해를 입은 마을 4곳은 모두 인근에 산사태 취약 지역이 있습니다. 산지가 많아 비가 오면 토사가 흘러나오기 쉬운데 이번에 최대 400mm의 많은 비가 갑자기 퍼부으면서 큰 피해를 본 겁니다. 취재진이 둘러보니 마을 도로엔 큰 구멍이 났고 집집마다 담벼락이 무너져 있고 집기류가 부서져 있었습니다. 많은 비가 오긴 했지만 대응이 아쉬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폭우가 예보돼 있던 만큼 산사태 피해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주민들을 대피시켰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 경북도가 주민 대피 명령을 내린 건 산사태 피해가 일어난 지 거의 하루가 되어서였습니다. 네, 그곳 예천 말고도 경북 전체적으로 이재민도 많이 발생했는데 경북 전체 피해 상황도 알려주시죠. 지금까지 경북에서만 19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습니다. 예천 외에도 문경, 영주 그리고 봉화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사람들이 다치고 숨졌습니다. 장마 기간 동안 2,900여 명이 대피했고 이 중 1,600여 명이 아직 집으로 못 돌아왔습니다. 경북은 오늘도 비 예보가 있는데요. 침수나 산사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예천에서 JTBC 윤정주입니다. 네, 익산과 예천 상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재승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경북 지역에 방금 예천도 그렇고요. 산사태가 이렇게 좀 많이 피해가 일어난 좀 배경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에 비가 집중된 영향이 가장 큽니다. 네.
현재 그 집중호우 지역을 한번 보면요. 경북 예천과 영주, 봉화, 문경 등 이런 지역에서 집중호우가 내렸는데요. 네. 지난 13일 이 정체전선이 활성화된 그때부터 닷새 동안을 봤을 때 경북 문경의 경우 49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네. 닷새 동안. 자, 그런 상황에서 그 지역에 나타난 인명피해 대부분이 산사태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사망자 19명 중에 산사태에 따른 주택 매물로 숨진 사람이 13명으로 68%였고요. 또 물에 휩쓸려 숨진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많은 비,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산사태 경보 현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전국적으로 좀 많이 위험한 상태이지만 특히 좀 어디를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까요? 현재 산사태 위기 경보는 크게 4가지로 나눠주는데요. 예.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 단계, 심각이 가장 높은 단계인데 예. 심각 단계가 내려진 곳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제주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전국적으로 산사태에 대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저희 특보에서도 전문가가 말했듯이 지금 전국 어디서 산사태가 나도 이상할 게 아니다. 그만큼 각별히 좀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경고 아닌 경고를 해줬는데 그만큼 비가 멈췄더라도 지금 지반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주민 입장에서 산사태가 날 것 같다. 이 징후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 그렇습니다. 징후가 있습니까? 자, 산사태 징후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밝힌 내용들이 있는데요. 예. 자, 일단은 경사면에서 물이 솟는 등 산사태 징후가 있을 때는 즉시 대피를 해야 되고요. 또 산림 안에 있을 때 계곡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흙이 파묻혀 있는 나무가 갑자기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무가 흔들린다든지 네. 아니면은 경사면 또는 계곡 물이 갑자기 불어난다든지 아니면 빠진다든지 자, 이러한 것들이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산사태 징후라고 생각을 하시고 즉시 대피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 듣지 못한 소리가 갑자기 뭐 마을 뒷산에서 난다거나 그렇습니다. 네. 뭐 물이 솟던 곳이 아닌데 물이 솟는다거나 아니면 물이 흐르던 곳이 갑자기 물이 없어진다든지 아하. 네, 그런 그런 것들이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특히 예년 같으면 그냥 넘길 만한 징후도 조금씩 더 민감하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그렇습니다. 드네요. 왜냐하면 비가 워낙 지금 많이 내리고 있고 집중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작은 어떤 그런 변화라도 잘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징후가 포착됐다면 뭐 어떻게 좀 대피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일단은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한데요. 예. 계곡 같은 경우는 계곡을 벗어나는데 아래까지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높은 곳, 어떤 높은 곳으로 우선 피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주택에서 대피를 할 경우에는 2차 피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가스나 전기를 차단을 해야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비가 내릴 때 산지 주변의 야외 활동은 해서는 안 되겠죠. 또 물가, 계곡 근처에서도 활동을 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 물가를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장마하면 뭐 침수나 뭐 물로 인한 피해만 많이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에 워낙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컸기 때문에 산사태도 정말 주의해야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산사태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 잠을 자는 사이, 밤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요. 예.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이 불어나는 건 보이지만 산사태는 언제 어디서 갑자기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미리미리 미세한 징후를 살펴보고 또 아예 요즘처럼 이렇게 산사태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내려진 상황에서는 산 근처에 있는 어떤 곳에 계시다면 그곳을 벗어나는 게 가장 안전한 대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어느 지역에 언제까지 얼마나 비가 많이 올까입니다. 이것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자, 일단은 비가 수도권 쪽은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지만 충청과 남부지방에서는 오늘과 내일 많은 비가 예상이 됩니다. 충청과 남부지방 같은 경우 100에서 200mm를 내일까지 보고 있는데요. 많은 곳은 250mm가 넘게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예상 강수량 같은 경우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이고요. 자, 모레 강수량 또 추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비가 전국적으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지만
토요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전국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일단 다음 주 중반까지는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부터도 그러니까 잠시 주춤했다가 이번 주말에 또 한 번 더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군요. 그래서 정체 전선이 다시 한번 활성화되면서 한반도를 오르내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앞서 연결했던 뭐 충북 오송이나 또 예천, 뭐 익산 이런 곳들도 지금 뭐 구조나 이재민들에 대한 그런 상황도 있는데 이런 곳들도 다시 한번 비 피해가 또 엎치는데 또 덮친 다른 격으로 피해가 오는 거 나타날 아닌가. 상황이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예. 또 정체전선의 습성상 남쪽에서 올라온다고 봤을 때 충청과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올라오고 내려올 때 2번 거치기 때문에 또 비가 또 많이 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비 피해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기상 예보 같은 것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박유미 기자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 중앙대책본부가 이제 계속해서 집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최신으로 나온 비 피해 상황을 좀 종합해 주시죠. 네, 오전 6시 기준으로 중대본에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공식 집계로는 사망자 39명입니다. 그리고 실종은 9명, 부상은 34명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송 지하차도에서 오전 7시쯤에 한 구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되면서 현재까지는 사망자 40명으로 잠정적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수치는 또 지자체에서 집계해서 이제 위로 또 보고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변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오송 지하차도에서만 사망자가 13명으로 일단 집계가 됐고요. 이 때문에 충북에서만 현재까지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방금 들은 소식이 경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 수사를 한다라는 전담팀을 꾸린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죠.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담 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본부장은 충북청 내 경무관급 간부가 맡을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수사 대상이 일단 상당히 많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수사 전담본부로 좀 확대가 될 수도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미호강의 홍수 경보에도 그 300에서 400m 정도 거리인 궁평 지하차도에 대해 교통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와 이유, 보고 체계를 우선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홍수 경보를 발령한 금강 홍수 통제소와 도청, 시청, 구청 등 관할 지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또 미호강의 제방 관리가 참사 원인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네, 아까 앞서 이제 박유미 기자 짚어봤던 게 이게 인재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실종자 수색에 더 집중하고 그 추후에 이제 상황들을 판단해야겠지만 가장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첫 번째는 그 인근에 다리를 짓고 있어서 제방을 규정보다 또는 원래보다 1m가량 낮게 설치를 해놨고 사고가 나기 2시간 전에야 부랴부랴 흙을 보강하고 이런 것을 지역 주민들이 다 촬영을 해놨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시 제방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요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가 들어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그 공사 자체를 장마철 전에 끝내야 된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는 말도 나왔고요. 저희가 리포트로 전해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세 차례의 경고와 또 주의 요청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또 이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경찰이나 소방이나 지자체가 서로 남 탓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에도 상당히 좀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 서울의 경우를 따져보면 어제만 해도 여의 상류 IC 인근의 그 올림픽대로가 바로 통제가 되기도 했는데 왜 이 청주에 있는 오송읍의 이 지하차도는 궁평 2 지하차도는 당시 통제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그 문제가 된 그 강과 직선거리로 450m 정도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공사 때문에 제방이 낮게 임시 제방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하차도 출입을 막지 않았느냐가 가장 운전자 입장에서는 큰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금강홍수 통제소 같은 경우는 통보도 했다, 직접 전화로 해서 구청에 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어쨌든 교통 통제 같은 경우는 특히 지하차도는 충북도 소관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충북도는
짧은 시간에 많은 물이 쏟아졌기 때문에 통제할 시간이 없었다. 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 모든 상황들은 조사로 또 수사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몇 해 전에 부산 초량 지하차도에서 똑같은 침수 사고가 나서 많은 희생자가 나왔고 그때 많은 언론 보도 또 지자체나 중앙 정부에서도 이런 걸 개선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자동으로 감지해서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 또는 뭐 물을 빼내는 펌프 같은 거를 더 설치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번에 이미 지금 정황들이 나오는 것이 물이 너무 빨리 찼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배선에 이상이 있어서 작동하지 않았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그때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로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국민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도 전단팀을 꾸려서 수사를 한다라고 좀 일찌감치 밝힌 것으로 보이네요. 자, 이재승 기자. 네. 지금 이렇게 폭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잠시 잦아들었다 하지만 아까 설명해 준 대로 주말에 또 비가 거세게 올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주의해야 될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이 침수 피해 자체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고 또 네. 특히나 저지대 부근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앞서 지하차도 같은 경우 저지대 한가운데 물이 고이고 점점 높아지면서 차량이 순식간에 침수가 됐던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침수 지역을 통과할 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타이어의 높이의 3분의 2가량이 차오른다. 그러면 차를 버리고 그 부분을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퀴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침수가 시작이 되면서 차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까지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차 문이 열리지 않고 시동까지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창문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자동차의 창문을 깨고 탈출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까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자, 그런 때는 보통 우리가 자동차 창문을 깨는 요령으로 크게 두 가지를 행정안전부나 어떤 안전 관련 부분에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차고 있는 안전벨트를 풀러서 그걸 갖다가 창문으로 때려서 깨는 방법인데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좌석에 있는 그 목바지 윗부분에 있는 목 바지하는 부분을 네. 빼서 뭐 그 흔히 뾰족한- 헤드레스트라고 하는 그 그렇죠. 부분이죠. 네네. 그 부분을 빼면 굉장히 뾰족한 쇠로 된 기둥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 기둥으로 차량 유리창을 깨되 가운데를 깨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갑자기 물이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고 파편이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유리창의 가장자리를 헤드레스트로 때려서 창문을 깨고 나오는 방법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물이 차기 시작하면 차를 버리고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도로를 걸을 때 우리 맨홀 피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맨홀 침수로 인한 그런 피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좀 피해서 다니는 것도 습관적으로 좀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설마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해야겠어라고 싶었던 것들이 이게 참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금 들으신 대로 차 문을 깨는, 차 유리창을 깨는 이런 방법까지도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겠습니다. 워낙 피해가 큰 곳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황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 참사 현장 지금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현주 기자, 지금 계속해서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비가 그쳤다 내리기를 반복하는 이 순간까지도 소방관들은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30분 전까지만 해도 제 등 뒤로는 배수 작업이 한창 이뤄졌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이 배수 작업 현재 90%까지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물이 아직 다 빠진 건 아닌데요. 일부 구간에선 이 배꼽 밑까지 물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이 바닥에 깔린 진흙도 문제입니다. 이 지하차도가 침수될 때 흙탕물이 밀려 들어와서 발목까지 진흙이 가득 찬 겁니다. 이 진흙 때문에 제대로 걷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밤사이에 사망자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죠. 네, 그렇습니다. 새벽부터 이 실종자 4명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실종자는 남성 3명에 여성 1명입니다. 먼저 확인된 건 청주 747번 버스 운전기사입니다. 오늘 새벽 1시 25분쯤 이 제가 서 있는 지하차도 입구 100m 지점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1시간 반쯤 뒤에는 이 보트 수색을 통해서 50대 남성 실종자 1명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지하차도 안에서 이 40대 남성과 20대 여성 시신을 인양했습니다. 사망자는 이렇게 총 13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하차도 안에서 발견된 차량은 총 16대입니다. 이 중 12대는 아직 이곳에 남아있는데 이 차 안에 실종자는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지금 박현주 기자 뒤로 보이는 날씨는 지금은 맑아 보이긴 하는데 오늘 예보를 보니까 낮부터 또 강한 비가 예보가 돼 있어서 수색 작업도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실종자가 많이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경찰에 접수된 실종 신고 건수는 총 12건입니다. 이 중 한 명에 대한 신원 확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가 이 추가 실종자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날씨가 맑아 보이지만 비가 더 예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 구조당국은 서둘러 수색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오송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 네, 더 이상의 참사 피해가 없으면 좋겠지만 앞으로도 수색 상황 관련해서 소식을 집중적으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승 기자 그리고 박유미 기자와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사실 상클 라이프 시간 오늘 알차게 준비했는데 그보다는 비 소식을 우선 잘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미뤘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니까요. 네. 비 피해 없도록 계속해서 기상 정보에 귀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충북 등 남부지방에는 네. 계속 비 예보가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